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한 시니어 멘토께서 수십 년간 이웃의 삶을 지켜본 경험을 녹여내 공유해 주신 글입니다.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예기치 못한 한 방에 삶이 흔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처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미 국가에서 주거급여 같은 지원을 일부 받고 계시면 나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2026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이거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특히 가장 흔한 오해들을 좀 깨부수는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료에 등장하는 70대 구두수선공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정리하고 가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랑 이걸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거 같고 좀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집의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긴급복지지원은 119 구조대나 소방서에 가깝습니다. 119 구조대요? 네, 집을 지어주진 않지만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불을 꺼주고 사람을 구해내는 신속한 그리고 일시적인 구조 활동인 거죠. 기초공사와 119 구조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하나는 꾸준한 지원, 다른 하나는 긴급 출동. 좋습니다. 그럼 그 긴급 출동이 필요했던 박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경기도의 작은 동네에서 평생 구두를 닦고 수선하며 홀로 사시는 70대 어르신이세요. 네. 국가에서 나오는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계셨는데 지난 겨울에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닥쳤다고 합니다.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죠. 바로 이 상황이 긴급복지가 필요한 전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평생 성실하게 쌓아 올린 일상이 갑작스러운 질병, 즉 위기 사유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네요. 일을 못하시니 당장 다음 달 수입이 제로가 되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막막함이 상상조차 안 되죠. 자료를 보면 어르신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다른 도움은 못 받을 거야 라는 절망감에 빠지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 어르신이 한 줄기 빛처럼 접하게 된 소식이 바로 이 2026년 긴급복지지원제도였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긴급생계지원이라는 항목인데 지원 금액이 꽤 구체적이더군요. 네, 2026년 기준으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월 78만 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딱 박 어르신 같은 경우죠. 월 78만 3천 원이요? 네. 만약 하인 가구라면 월 199만 원 수준의 생계비를 받게 되고요. 물론 이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한숨 돌리게 하는 데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요. 한 달 월세 내고 급한 약값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받을 수 있나? 자료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다. 이 문장만 보면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문장이 핵심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만 받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잠시만요. 네. 이분들은 매달 생활하라고 직접적인 현금을 받으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으로 주소득이 끊겼다면 이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의 여러 종류가 있고 내가 어떤 이름의 지원금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수급자니까 안 돼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사실은 생계급여가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라서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작은 이름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한 끗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께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일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널리 알려줘야겠네요. 본인이 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박 어르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역시 병원비 문제였는데 이것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죠. 네, 바로 의료 지원 항목입니다. 이건 방금 이야기한 생계 지원보다 훨씬 더 문이 넓습니다. 아, 더 넓다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생계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해서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00만 원이요? 네, 박 어르신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목돈이 필요한 분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지원이죠. 그러니까 박 어르신의 경우 일을 못해서 끊긴 생활비는 긴급 생계 지원으로 월 78만 3천 원을 받고 또 당장 급한 병원비는 긴급 의료 지원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네요. 이 두 가지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오니까요. 이 외에도 자료를 보면 당장 살 곳이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1인 가구 기준 월 39만 원 수준의 주거 지원이나 또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분들을 위한 겨울철 연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쟁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지원이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 입장에서 아무나 다 도와줄 수는 없을 테니 이 정도는 돼야 위기다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공식적인 위기로 인정해 주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2026년 기준 위기 사유를 보면요. 첫째, 박 어르신 사례처럼 주소득자가 갑자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둘째, 가족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경우. 셋째, 화재나 침수 같은 재난으로 살던 집에서 더는 지낼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전통적인 위기 사유입니다. 그런 일들은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위기들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됐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죠. 최근 우리 사회의 아픈 문제들, 예를 들어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몽땅 날리고 길에 나앉게 생긴 경우나 아, 전세 사기도요? 네. 그리고 이혼 후에 갑자기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 등도 위기 사유로 명확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위기들이 목록에 추가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들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불운 정도로 여겨졌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이런 것도 화재나 질병처럼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위기의 정의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본다는 관점의 변화군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오래전부터 만성적으로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긴급한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점. 말 그대로 긴급복지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 소득 기준이요? 네, 모든 세부 기준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제도의 기본 목적 자체가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가려내기 위한 거니까요. 위기 발생이 방화세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은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소득 재산 기준도 통과했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도움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까 119 구조대에 비유하셨는데 구조대가 계속 머물러 주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일단 3개월간 생계비 등을 지원하면서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근데 솔직히 3개월은 좀 짧게 느껴지네요. 박 어르신처럼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으면 재활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 지원받고 바로 자,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면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3개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 6개월까지요? 네,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명확하면 추가 지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6개월이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살다 보면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겨우 도움받아서 일어섰는데 몇 년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받았으니 이제 끝입니다. 이러는 건 아니겠죠?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신청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만약 같은 위기 사유로 또 어려워졌다면 마지막 지원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이요? 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2년 안에 같은 병으로 또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럼 다른 이유라면요? 가령 이번에는 질병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한 1년 반 뒤에 갑자기 실직을 했다면요? 바로 그럴 때를 위한 규정입니다.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아, 1년으로? 네. 위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의 문턱을 조금 낮춰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별표 5개짜리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 예외 조항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의료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대 300만 원 의료비 지원은요. 병명이 다르다면 이 1년, 2년 같은 기간 제한 없이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기간 제한이 없다고요? 네. 예를 들어 올해는 심장 문제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내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또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위기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같은 병은 2년, 다른 위기는 1년. 하지만 병명이 다른 의료 지원은 기간 제한 없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자, 오늘 우리는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역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모든 수급자가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긴급 생계 지원을 중복해서 못 받는다는 것이고 박 어르신처럼 주거, 의료, 교육급여만 받는 분들은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시원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나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리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평생 이 사회를 지탱해온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라는 점도요. 좋은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제도의 위기 사유에 과거에는 없던 전세 사기나 이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잖아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개인의 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이 목록에 추가될지, 그 변화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계속 대응해 나가야 할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시는 것도 오늘 우리의 탐구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